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주제는 뭐 저번에 뭐 올려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뭐 요즘 환경 관련해서는 가장 핫한 주제가 기후 지구 온난화, 뭐 기후 변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모든 현재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일단은 이건 참고한 웹페이지인데 그 네이버에 뭐 기후변화는 왜 사실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도 이게 참고했던 사이트인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구온난화가 무엇이고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사람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엘 고어라는 사람인데, 뭐 이제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옛날에 그 머리 하얀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걸로 유명하죠. 그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으로 유명하고 또 그 대통령 재직 중에 이제 비서랑 바람 펴가지고 뭐 그런 걸로 유명한데, 어쨌든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통령을 하면서 놀고 먹고 이런 건 아니고요. 미국 전체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여가 인정을 받아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통령 뽑을 때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제 투표 나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뭐 좋았겠지만 떨어집니다. 이 당시에 공화당 대표 공화당 후보였던 그 부시한테 이제 떨어지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선거 한번 떨어져도 뭐 다음에 이제 재도전하고 다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 문화가 우리나라랑 다른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나가는데 대선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 날로 이제 정치랑은 안녕하고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게 약간 그게 미국의 약간 불문율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엘고라는 사람도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정치랑은 이제 거리를 두게 되고 이제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찾은 게 약간 이제 환경 운동 이런 쪽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 관련 과학자들과 이제 그 논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강연을 하고 책도 쓰고 그랬다고 해요. 특히 이 사람이 유명해진 계기가 이제 2006년에 이제 지구온난화를 그 주제로 한 영화 이제 불편한 진실에 출연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이 영화가 뭐 무슨 극영화라서 뭐 주인공이 있고 무슨 뭐 하고 뭐 이런 영화가 아니고요. 그냥 엘고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냥 강의하는 영상이야. 그게 이제 영화로 그 나왔는데, 그거가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하고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구온난화가 뭐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된 동영상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200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 대신에 이제 뭐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영화에서 이제 이 엘거가 이렇게 강연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엄청 뭐 이게 아래 게 이제 지구 온도 그래프고 위에 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인데 막 이렇게 하늘을 뚫고 있죠. 뭐 그래서 실제 강연 영상 보면 무슨 리프트 같은 걸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이런 쇼맨십 같은 것도 하는 그런 식의 슬라이드 쇼를 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가 지구 전체 온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냐.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재난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막 얘기해주는 그런 영화고요. 그래서 이 영화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만 이거 지구 온난화 이렇게 심각하다, 기후 변화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과학자들끼리의 얘기였다면,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까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되게 기사에서도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기후 변화가 부른 호주의 성난 여름, 뭐 기온 기록만 205개,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 뭐 기후 변화로 동아프리카 가뭄 1,100만 명이 아사 위기다, 이렇게 뭐 기후 변화로 해서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부족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 뭐 이런 가뭄에 관련된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기후변화로 폭우와 홍수, 뉴 노멀 됐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오는 게 너무 일상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제 홍수 나는 게 너무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뭐 뉴 노멀이 됐다. 뭐 이런 것 같이 이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가뭄이나 홍수나 뭐 이런 더위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실 거고, 아마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떴을 거예요. 근데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이런 거의 영향이 단순하게 이런 날씨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뭐 이런 기사도 뜹니다. 한반도 미세먼지 전쟁, 지구온난화도 한몫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뭐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도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뭐 기사 읽어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람의 풍속이 느려지면서 이제 옛날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미세먼지 다 날려버렸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뭐 다음 기사는 더 어떻게 보면 좀 먼 얘기인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의해서 당뇨병 위험이 올라갔다, 뭐 그런 기사예요. 근데 이거 기사 내용 읽어보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찌고 당뇨병이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후로 인해서 우리 몸의 건강에까지 이제 이상을 주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죠. 다음 기사는 뭐 기후변화로 물 식량 부족 심화해서 테러리즘 확산이 부채질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이 뭐 테러 단체들 뭐 있잖아요. 뭐 IS 뭐 이런 뭐 알카에다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뭐 단순하게 걔네들이 뭐 이슬람 원리주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테러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 테러리즘이 더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뭐 이거는 작년 기사인데, 작년에 햄버거에서 순간적으로 토마토가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서 뭐 토마토 농사가 다 망해버려가지고 도무지 이 단가가 안 나서 햄버거에 토마토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토마토가 사라졌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후변화라는 게 기존에는 우리가 날씨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이 날씨뿐만 아니라 무슨 미세먼지, 우리 뭐 건강, 뭐 테러, 뭐 햄버거까지 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후변화의 영향 안에 들어오면서 더욱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어쨌든 지구가 따뜻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가 따뜻해졌다는 거 알려면 지구가 원래 어땠는지 그 온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뭐 지구의 온도를 보기 전에 우주의 온도를 본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열 에너지를 정확히는 태양에서 받고 있죠. 이 태양에서 일 도는 많은 행성들이 이제 그 에너지를 받고 이제 온도가 정해지는데, 뭐 당연히 가까울수록 뜨겁고 멀수록 춥겠죠. 그래서 뭐 수성이나 금성 같은 데는 뭐 174도, 55도 했다가 뭐 해양성, 명왕성 하면은 마이너스 209도, 마이너스 222도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다행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게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는 바람에 한 15도 정도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온도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이 거리가 적당히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달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구의 온도는 약 15도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달 같은 경우는 영하 233도에서 영상 123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온탕과 냉탕 수준이 아니라 거의 불지옥과 얼음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온도가 변한다고 하죠. 가까이 있을 때는 엄청 뜨거워졌다가 뒤로 갔을 때는 엄청 차가워졌다가. 그래서 지구랑 달이랑 어차피 태양에서 떨어진 위치는 거의 뭐 차이가 없을 텐데, 이렇게 온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에는 대기가 있지만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기가 이렇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가 온도를 이렇게 일정 정도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온실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기가 없을 때는 태양의 에너지가 왔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한 세 가닥 정도가 이제 지구를 대표주는 거겠죠.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이 세 가닥 정도가 와서 대표주고 얘가 이제 나가는데, 이 나가는 걸 대기가 한번 잡아요. 대기가 한번 잡고 얘를 다시 지구로 쏴줍니다. 그러면 이 세 가닥에서 세 가닥이 정해지니까 한 여섯 가닥 정도가 지구를 대피는데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지구가 좀 더 따뜻해지고 온도 변화가 더 작아지게 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이 대기가 마치 이제 온실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를 감싸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뭐 정의를 읽어드리면 태양의 열이 지구로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순환되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태양에서 들어온 빛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한번 잡아주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좀 더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음 장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왔는데, 대충 태양에서 이게 태양이고 이게 대기고 이게 지구라고 할게요. 그럼 태양에서 한 네 가닥 정도가 이렇게 에너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제 한 가닥 정도가 흡수가 돼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 세 가닥이 이제 나가는데, 그중 한 가닥은 이제 그냥 바로 쭉 나가가지고 우주 밖으로 배출돼 버려. 그러니까 뭐 얘는 그냥 없던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두 가닥 정도가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대기에 막혀서 대기 흡수되는 거예요. 이 대기 흡수된 열 중에 한 가닥은 이제 우주로 방출되고 한 가닥 정도는 다시 지구로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오게 된 한 가닥을 우리가 보통 온실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비교적 따뜻하고 큰 변동 없이 유지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온실효과를 넘어서 요즘은 이제 지구 온난화라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지구 온난화는 뭐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이런 게 아니고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이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적 최근부터 일어난 현상을 이제 최근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가 워낙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뭐 지구가 불타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아니면 뭐 지구 온난화의 되게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북극곰이 이게 빙하 타고 가는 뭐 이런 사진도 많이 이제 게시가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지구 온난화는 관련이 없는 그림이라고 사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북극곰은 이제 뭐 바다를 헤엄쳐서 뭐 이동하면 좋겠지만 힘들잖아요, 얘네도. 그래서 이렇게 작은 떠다니는 유빙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는 되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떠다니는 유빙이니까 당연히 빙하 크기는 작겠죠. 뭐 큰 빙하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게 없어져서 얘가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타고 이동 중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구 온난화랑은 관련이 없는 되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징적인 그림처럼 됐죠. 그다음에 다음은 뭐 이제 뭐 그 만평인데 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이제 낚시하고 있고 상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얘를 잡아먹고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근데 이 상어 한 마리가 이제 뉴스를 보더니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사람 못 잡아먹지만 이게 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서 보니까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해수면이 점점 높아진대. 해수면이 좀만 더 높아지면 우리가 이 사람 잡아먹을 수 있어. 뭐 이런 식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지구 온난화를 이제 좀 웃기게 표현하는 뭐 그런 카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 원인으로 보통 사람들이 활동을 통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지목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 원인 물질을 살펴보면 뭐 자연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도 좀 있지만 석탄을 때울 때 나오는 거나 뭐 석유 때울 때 아니면 뭐 천연가스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의 원리를 좀 더 아까 비슷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면은 태양에서 아까처럼 이제 네 가닥이 와서 한 가닥 흡수되고 한 가닥은 우주로 나가고 나머지 두 가닥이 이제 대기로 흡수돼서 한 가닥은 나가고 한 가닥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얘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공장을 열심히 짓고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막 떼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걸 떼우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대기를 막 뒤덮기 시작을 하겠죠. 이 공기층이 이렇게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되게 두꺼워지니까 원래 우주로 나갔던 애가 나가지 못하게 대기에 붙잡히게 돼요. 이 붙잡힌 애들이 애가 갈 곳 없다가 다시 이제 지구로 돌아오겠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구 온난화가 없을 때는 이제 뭐 지구에 두 가닥만 들어왔으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서부터 세 가닥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게 대기를 가득 채워서 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를 이제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 교토의정서에 이제 규제 대상 6대 온실가스라고 해가지고 뭐 이산화탄소, 메탄, 뭐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뭐 육불화학, 뭐 이산화질소 이런 것들을 지목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 뭐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주요 감축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기후 변화라는 단어 자체는 뭐 일정 지역 시간에 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기후의 변동,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뭐 빨간 부분이 더 뜨거워지고 파란 부분이 더 차가워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림인데 사실 기후가 옛날부터 이렇게 일정했던 적은 없고요. 되게 옛날부터 보면은 이렇게 지구가 온도가 이렇게 있다가 뭐 중세 시대 때 이제 또 따뜻했다가 그 다음에 좀 차가워졌다가 뭐 다시 따뜻해졌다가 뭐 이런 식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쯤이면 뭐 따뜻해질 쯤이다 싶은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패턴이 나타나면서 거의 뭐 천장을 뚫을 듯한 기세로 온도가 올라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후변화 자체의 원인은 뭐 인간의 활동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뭐 장기적인 원인으로는 뭐 대륙이 이동한다던가 뭐 지구의 공전 궤도가 살짝씩 변한다던가 아니면 온실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뭐 이렇게 태양이 흑점 활동을 한다던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뭐 뒤덮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산업활동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되게 영향이 안 좋을 거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당장 뭐 세계 재난 발생수를 보면은 1940년대부터이랑 뭐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재난 발생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그래프는 되게 좀 비판도 받긴 하는데 아무래도 통신 장비가 다르잖아요. 1940년대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통신도 뭐 5G 이런 거 없고 그런데 지금 뭐 위성 이런 거 다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체크되지 않은 재난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 재난 발생 수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통신 장비의 발전에 따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재난이 발생 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아열대 지방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남해 지방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열대였으면 이제는 그게 이제 서울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뉴스 기사 같은데 보면은 뭐 남부 지방에 뭐 망고 뭐 이런 파파야 이런 걸 재배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한번 뉴스에서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당장 뭐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뭐 그래서 뭐 해빙 깊이가 감소하고 있고 뭐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가뭄이 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거라고 이제 예측되고 있어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뭐 북극 빙하가 이제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하나가 2012년도 사진이고 하나가 2013년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2012년이고 이게 2013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보면은 왼쪽 게 이제 2012년도 빙하고 2013년도 빙하가 오른쪽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했던 빙하가 이렇게 커졌죠. 당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1년 사이에 빙하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당시에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도 뭐 철국연차 현실화되나 뭐 지구가 얼고 있다 뭐 남극 빙하 면적 사상 최대 지구 온난화 증거냐 반증이냐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연도별로 딱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 북극 크기 같은 경우는 나사 사이트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예, 이게 이제 글로벌 클라이맥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이 나사에서 하는 이제 지구 기후 변화 관련된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979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그 빙하 크기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틀어드릴게요. 네, 이게 연도별로 이제 찍은 빙하 크기예요. 북극에. 어떻게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뭐 당장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비교해 보면은 이게 1979년에 진짜 이만했던 빙하가 2020년에는 이렇게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이렇게 실제로는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빙하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게 이렇게 뭐 연도별로 쭉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도랑 13년도 보시면은 2012년도에 요만했다가 2013년도에 실제로 팡 하고 늘어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또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보면 뭐 잠시 뭐 그때만 뭔가 특별한 거가 있어서 뭐 이런 어떤 이변 같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줄어드는 남북 그 얼음 크기, 뭐 관측 이래 최소치, 뭐 남극 주변 얼음 사상 최소, 뭐 기록적 무더위 영향, 뭐 이런 뭐 얘기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남극의 미스터리가 바다 얼음은 더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론도 여전히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과학계에서는 일단 거의 결론이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얼음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산화탄소 증가가 특히 사람이 이제 배출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얘를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고기후가 뭐냐면요. 옛 고자 써가지고 뭐 고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고자 써가지고 옛날 기후가 어땠는지를 조사하는 과학 활동 이제 고기후 복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뭐 100년 전의 기후가 어땠을지, 뭐 500년 전의 기후가 어땠을지, 뭐 1000년 전의 기후가 어땠을지 이런 거를 이제 빙하 코어를 통해서 어 그 연구를 하는 건데 남극에 이제 눈이 내려고 이 눈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 엄청나게 두꺼운 층의 빙하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내릴 때 뭐 진공 포장하는 게 아니고 눈 내릴 그 사이에 공기 방울이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내린 다음에 그게 얼어붙으면은 얘가 완전히 얼어붙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공기 방울 같은 게 있겠죠. 근데 500년 전에 내린 눈이 얼어붙었으면 500년 전에 공기 방울이 있고 1000년 전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1000년 전 공기 방울이 있고 막 그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빙하코를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 이 가시면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둥에서 이제 빙하코 이걸 쫙 박았다가 이렇게 싹 들어올리면서 이게 엄청난 길이의 빙하코를 채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단면을 잘라보면 이게 완전히 뭐 얼음한 것처럼 이렇게 싹 있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이제 공기방울이 이렇게 있어요. 공기방울이. 그럼 여기 있는 공기를 채취해가지고 얘를 화학적으로 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산소가 몇 퍼센트고 이산화탄소가 몇 퍼센트 있고 또 이걸로 심지어 온도까지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온도가 몇 도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당시 옛날 기후를 복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빨간색이 이제 이산화탄소고 이 초록색이 메탄이고 이 검은색이 이제 지구의 온도인데 이산화탄소가 움직이는 그 패턴이랑 메탄이 움직이는 패턴이랑 지구의 온도가 움직이는 패턴이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나 메탄의 농도가 지구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체가 불에 잘 녹으려면은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야 잘 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콜라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콜라 이렇게 보관할 때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차가운 데 있어야 탄산이 잘 안 빠지잖아요. 이게 뜨거운 곳에 놓으면 탄산 금방 빠져서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콜라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차게 보관하는데 실제 이거를 적용해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 지구에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뭐 대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무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는데 특히 바다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산화탄소가 막 녹아 있던 게 다 이게 유출이 되겠죠. 여기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유출되니까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막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어쨌든 이 지구 온도에 움직이는 경향과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경향은 뭐 비슷한 건 맞는데 이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우리가 많이 내뱉었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간 거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서 그 지구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앞뒤가 반대다. 지구 온도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후 변화는 가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가 올라가서 지구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바다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된 거다. 앞뒤 관계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이거는 좀 심미성이 떨어지는 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를 옛날 거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자연 현상에 따라서 또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오르락내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최근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막 한 800년 전부터 이렇게 한 걸 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산화탄소가 높았었던 때에도 이게 300ppm을 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195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서 이제 엄청 뭐 400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지구 온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 자연적인 패턴을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 자연적 패턴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나게 급격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서 볼 수 없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영향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인간이 내뱉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지구 온도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좀 더 뭐 자세하게 해석한 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하겠죠. 이산화탄소 기후 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IPCC라는 일단 일종의 모임 단체 같은 게 있어요. 그 기후 변화 관련돼서 이제 뭐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뭐 과학자나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오차 보고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오차 보고서인데 이 오차 보고서를 보면은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95%의 확률로 지난 50년 동안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켰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지난 150년 동안 지구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에서 400ppm까지 올랐다. 따라서 인간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인간 활동이 자연적 요인이 뭐 기후 변화의 관측치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1951년부터 2010년까지 올라간 지구 온도를 보면 요만큼이 올라갔대요. 그 관측 결과 이거는 뭐 온도계 갖고 잰 거죠. 요만큼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로 막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막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뱉은 온실가스를 통해서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를 계산해 보면 요만큼이 올라간대요. 근데 그 밖에 사람들이 뭐 이산화탄소만 내뱉는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다른 활동을 봤을 때 온도가 요만큼 또 줄어들 만한 활동을 했대요.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해보니까 인간은 요만큼 정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산한 결과랑 실제 관측된 결과랑 거의 일치를 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그 지구 온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뭐 이거랑 유사하게 이것도 이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한 건데 실제 이 검은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실제로 관측된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자연 상태만 그렇게 고려했을 때 온도를 계산해 보면은
이 온도가 이렇게 해서 거의 유지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적 형태만으로는 지금의 온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뮬레이션 할 때 자연적에다가 인위적 요인까지 더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거의 그 관측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적 요인, 그러니까 그 인간의 활동이라던가 이런 인간의 이산화탄소 내뱉은 활동이 지구 온도를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자연적 요인으로 봤을 때 지구 온도의 변화랑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봤을 때 지구의 온도의 변화, 이렇게 그거를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의 결과랑 실제 관측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인간의 활동이 고려됐을 때 예측한 것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활동이 되게 그 지구 온난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잘못된 증거, 좀 애매한 증거들 이런 것들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뉴스 기사 같은 걸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북극해를 덮고 있는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뭐 인간이 그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빙하 면적은 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구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이거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잖아요. 이 사이에 뭐 뭔가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빙하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뭐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의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어쨌든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고를. 어쨌든 이렇게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이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논의를 많이 하는데, 최초에 이거 시작된 거는 아무래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과학자 중에 이제 대기나 이런 기후 이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내가 지금의 이제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제 미래 기후를 이제 추이를 해보니까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게 지구의 위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지구의 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위기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처음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모여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제 1988년에 IPCC라는 하나의 단체를 결성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이제 기후변화 관련 정부 간 패널이라는 단체인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모이고요. 이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보고서를 내는 게 주요 활동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새로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건 아닌데, 대신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취할 거 버리고 해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가장 좀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내고 있고, 그게 최근에 나온 게 이제 5차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국 정사들이나 이제 정치가들에게 이제 이런 거 진짜 위험하다,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압력, 뭐 설득, 회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변화 협약이나 이제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이런 공로가 인정돼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IPCC라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각국 정상들이 이제 모여서 이 기후 변화에서 대비하기 위한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이제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한 이제 기후 변화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는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당사국들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를 작성하거나 갱신하고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게 이제 선진국이다 보니까 선진국이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량 감축 의무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아니면 선진국에서만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대원칙이 정해진 게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잡을 때, 그래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뭐 나중에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절대 밥 안 먹고 다시는 안 보잖아요. 뭐 몇 날 몇 시에 어디 앞서 만나서 밥을 먹자, 뭐 이렇게 해야 약속이 실제로 이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나중에 밥 먹자, 약간 이 정도 수준의 그 협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람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된 게 이제 1997년에 작성된 교토의정서인데, 1992년 6월에 이제 유엔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997년에 만들어진 국가 간 이행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협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사인을 해, 얘가 발효가 돼서 힘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55개국 이상이 이제 서명해야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였는데 계속 이게 추가가 안 되고 하다가 2004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사인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요건이 완성돼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가 발효돼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의 주요 내용은 이제 선진국으로 하여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서 평균 5.2% 줄이기로 합의를 한 게 이제 1차 협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뭐 뉴스 기사 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려면은 여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다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도 있고요. 특히 이 교토유정서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에 의무가 없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당시 이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뱉는 게 미국이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내뱉었는데 실제로 중국이나 인도가 많이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고 아직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감축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고도 이거 좀 불공평한데라고 느끼면서 이제 선진국들이 약간 이렇게 사인에 주저하게 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예 빠져버리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다가 어쨌든 채택이 돼서 실행이 되죠. 어쨌든 요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요한 원칙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정책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 이행 제도. 이거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같이 돈 모아서 했을 때 이거를 어디에 그 감축 그 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같이 이제 돈을 모아서 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뭐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켰다고 할게요. 근데 태양광 발전소를 같이 돈 모아서 짓는데 한국에 지면은 한국에만 감축량이 인정되고 일본에 지으면은 일본에만 감축량이 인정되니까 어디에 지을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건데 둘이 돈 모아서 한국에 지었으면은 일본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감축되지 않았다 쳐더라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감축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 뭐 이런 게 이제 공동 이행 제도예요. 반면에 이제 청정 개발 사업은 이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랑 짝지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이 이걸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시켜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거나 뭐 기술을 전수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줄어든 위치는 개발도상국에서 줄어든 거지만 선진국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해준다. 뭐 이런 게 이제 청정 개발 사업이고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 그 공장이나 아니면 나라나 기업이나 이런 게 제한을 시켜놓고 이것보다 많이 배출하면은 요 배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요 권리를 사야 되고 조금 배출했으면 요 남은 권리에 대해서 팔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요 권리를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한 경제적인 체제를 도입해서 이산탄소를 조금 배출했을 때 기존에는 뭔가 도덕적으로 우수하다 뭐 이렇게 아이고 잘했어요 약간 이런 거에서 끝났으면 이제 아이고 잘했네 우리가 돈을 줄게 약간 이렇게 약간 경제적인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교토유정서에서 만든 이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국가 간에서 또는 기업 간에서 뭐 국내에서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이제 뭐 교토유정서가 이런 원칙을 갖고 이제 출발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1차 협약 때는 아무래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빠져버리게 되면서 약간 좀 대빵이 빠져버린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이제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여러 선진국들에서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면 전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2차 협약으로 넘어오면서 몇몇 선진국들이 빠지게 됩니다. 뭐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나라가 빠지게 되는데 빠지고 이제 다른 나라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개발도상국의 감축 의무가 없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1차 협약 때 발생했던 문제점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뭐 주요한 나라들 다 빠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2차 협약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명무실한 계약이 아니냐, 협약이 아니냐, 약간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수정되는지 1차, 2차를 이제 비교한 걸 보면은 1차 협약에 비해서 2차 협약 때 오면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이행국은 똑같은데 뭐 일본, 러시아 같은 이제 주요 한 4개국이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감축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요. 평균 5.2%에서 최대 20%까지 감축을 오히려 느는데 대신에 이제 기존의 1차 협약 때는 법적 구속력을 가졌으면 이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1차 협약 때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이제 300억 달러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놓은 반면에 2차 협약 때는 전혀 그 규모를 명시하지 놓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약간 협약이 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교토유정서가 아예 성과가 없었던 그런 협약은 또 아니었어요. 뭐 1차 협약 기간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어
199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한 22.6% 감축하는, 그러니까 기존 목표가 한 5.2%였는데 훨씬 더 많이 감축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됐고요. 특히 이런 청정 개발 사업 같은 게 좀 활성화되면서 이제 128개국에서 약 8,000개에 달하는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게 해서 뭐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2차 협약 자체가 이제 유명무실화되고 또 2차 협약이 끝나는 게 2020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뭐 손 놓을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제 기후 변화를 줄어들이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약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파리 협정이라는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15년 12월에 이제 교토의정서 대체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협정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이제 합의문 작성을 위해서 한 15차례 걸쳐 진행돼 가지고 12월 12일에 이제 파리 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 사진 보면 이제 파리 협정 체결되고 나서 우리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세하고 있고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뭐 그런 사진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의 얼굴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만든 업적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업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받는 그런 파리 협정이에요. 특히 이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냥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만 좀 집중했었다면은 이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좀 더 뭐 감축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 뭐 적용을 어떻게 할 거고, 또 재원 지원 어떻게 할 거고, 뭐 기술 지원 어떻게 할 거고, 약간 기존 교토의정서를 넘어서서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협정물이 만드는데 이제 주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걸 조금 하나하나 살펴드리면은, 먼저 파리 협정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온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온도 목표가 제시가 안 됐어요. 그냥 우리 이산탄소를 줄이자,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되고, 그래서 우리 얼마나 줄일 것인가, 뭐 몇 도를 목표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문서에 아예 우리는 몇 도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시한 온도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표 온도 해가지고 2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2도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온도가 우리가 요만큼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기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근데 최대한 우리가 막아서 2도 정도만 오르도록 우리가 노력해보자. 약간 이런 목표 온도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이게 이제 파리 협정의 주요 목표고요. 물론 이 2도 올리는 걸로 이제 제한을 한다고 해서 뭐 기후 변화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목표 기준점을 이제 활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노력 목표라고 해가지고 1.5도가 있는데, 일단 2도로 제한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그래도 한 1.5도까지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우리가 뭐 시험 볼 때 우리가 80점이 목표점, 우리 100점 맞아볼까? 약간 이런 식의 느낌? 우리 여기까지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협정 문에 보면은 이제 목표 온도와 노력 온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관련된 뉴스 기사 보시면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세계 각국 지금처럼 대응 때 지구온도 2도 상승 못 막는다. 2도 이게 어디서 뭐 뚝 하고 떨어진 그런 온도가 아니고, 여기 목표 온도 2도 있는데 이거 지금처럼 하면 뭐 달성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 거고요. 뭐 다음 기사 보시면은 뭐 이대로는 온난화 1.5도 제한 못해. 화석연료 극감 절실. 뭐 근데 이 1.5도라는 얘기가 뭐 어디 딴 데서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 이 파리 협정문에 봤을 때 노력 온도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파리 협정의 이제 주요 목표 설정하는 방식인데,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는 아예 교토 의정서에서 뭐 앞서 보여드렸지만 뭐 1990년대 기준으로 뭐 5.2% 저감하다 이렇게 약간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 따라야 되는 약간 하향식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목표 설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나라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달성률도 떨어지고 뭐 많이 빠지고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아예 상향식 목표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위에서 몇 퍼센트를 감축해 이게 아니고, 각자 나라에서 우리는 몇 퍼센트를 감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중앙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래에서 위로 목표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향식 목표 설정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상향식, 그러니까 내 목표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이제 좀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상향식을 채택을 했고요. 특히 이 당사국 스스로 상황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이제 국가 결정 기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영어로 이제 앞글자만 따서 NDC라고 하는데, 이 국가 결정 기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에서 우리 어떻게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스스로 결정한 목표, 스스로 결정해서 제출한 목표를 이제 NDC라고 하고요.
대신에 이게 그 의무가 있는데, 이 파리 협정에 사인한 모든 당사국들은 이제 5년마다 새롭게 이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뭐 10% 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있다가 뭐 11%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5년마다 이제 목표를 새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제되는 것 중 하나가, 새로운 목표를 제출할 때는 이전 목표보다 더 나은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10% 감축하겠습니다 했는데 5년 지나고 나서 이번에 10% 힘들더라고요. 다음에 9% 감축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를 한번 박았으면 10.1%라도 올려야 돼요. 이런 이제 강제되는 수단이 있는데, 대신에 그 내용, 내가 10%를 할지 뭐 90%를 할지 1%를 할지 0.1%를 할지 이거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서 내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이제 체결되고 나서 이제 그 NDC 같은 걸 이제 각국에서 다 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7%뭐 하겠다 내고, 뭐 미국, 중국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뭐 최근 기사인데, 이거는 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게 뭐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상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게 스스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NDC를 바꾼 거죠. 갱신을 한 거죠.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하도록 이 파리 협정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참여 범위인데, 기존에 이제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선진국만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서명한 모든 나라에서 여기에 그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걸 의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1차 협약은 약 40개국 정도만 참여를 해가지고 전체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 이산탄소 배출량이 한 22%만 이제 커버를 했으면은, 이 파리 협약 같은 경우는 이제 189개국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 배출량의 한 99.7%를 커버하게 됐죠. 대신에 이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니까 약간 차이점을 둔 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게 100이면은 얘를 98로 만들던 뭐 50으로 만들던 어쨌든 줄여야 돼요. 반면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을 제출하고 있는데 어쨌든 발전을 하려면은 뭐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공장을 더 지으려면 어쨌든 이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뭐 줄이라고 하면 너네 발전하지 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냐면은, 늘리는 거는 괜찮은데 대신에 그 개발함에 있어 감축 방식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약간 이렇게 차이점을 둬가지고 약간 이렇게 서로 공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한번 개발도상국이 돼서 영원한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이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됐다가 뭐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협정문에 잘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점검 방식인데, 통합적 이행 점검 방식이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뭔가 이렇게 강제하는 건 없어요. 너네 너 왜 뭐 1%밖에 줄인다고 안 해? 너네 5%를 못 늘려? 뭐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이걸 운영하는 주체에서 각 나라에서 NDC, 그러니까 국가의 각 나라에서 NDC를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싹 모아요. 싹 모은 다음에 이제 각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있어. 근데 너네가 NDC를 제출하기 전,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처럼 먹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오를 거야. 근데 너네가 NDC를 냈잖니? 그래서 이 NDC를 너네들이 잘 이행한다면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줄어들어. 근데 우리가 사인할 때 2도로 해보자고 하지 않았겠니? 근데 2도로 줄이려면 이산화탄소량이 이렇게 줄어야 되거든. 그럼 너네들이 열심히 해야겠지. 너네들 목표 좀 올려야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강제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뭐 이런 건 없긴 한데, 얘네들이 낸 이런 NDC를 바탕으로 해서 2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가지고 이렇게 부합하지 않으면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제 종류 없는 협정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교토의정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다 뭐 이렇게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파리 협정은 그런 게 없어요. 협약은 그런 게 없어요. 협정은 그런 게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5년마다 새로 이제 그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출한 거에 따라서 이제 계속 갱신되는 형식으로 이제 계속 이 협약이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 시점 없이 이제 기후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파리 협정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의정서랑 파리협정을 이제 비교한 표인데,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그 교토의정서 같은 한 37개국 정도가 이제 참여를 했으면은, 이건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5.7%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협정의 구속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는 게 뭐 목표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이거를 보고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라고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1%라고 10%라고 이거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다만 얘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년마다 당사국의 탄소 감축 약속을 이제 지키는지를 검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인간 때문에 그렇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기후 변화 회의론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어쨌든 자연적인 현상이고 뭐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이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해요. 전체 인제 과학자들 보면은 과학자들 중에 한 3% 정도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필은 되게 재수가 없게도 운이 없게도 그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 세계에서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었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되게 대표적인 기후 변화 회의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후 변화는 자연현상이고 이산화탄소와 전혀 무관하다. 이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막으려는 다른 나라들의 뭐 계략이다, 음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또 이거 자기의 주장한 거에 비춰서 이제 석탄의 석유 산업을 되게 장려하고 각종 산업화를 장려하고 약간 이런 식의 그 정책을 펼쳤고요. 어쨌든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이걸 믿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파리 협약을 탈퇴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미국은 이제 탈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하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중국이 우리 이런 기후 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잘할게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최선을 다해서 낮추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약간 세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런 경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작년 11월 4일에 미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각국 정상들이 이제 약간 소극적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 이거 잘 지켜라, 너네 열심히 해라라고 시위를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일 거예요. 뭐 학생이죠. 아직은 어린 학생인데 이 학생이 이제 학교를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뭐 이제 이런 뜻을 가졌겠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의회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18년 8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이제 의회 앞에 나가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위를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퍼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의 그 시위에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주목을 받아서 이제 유엔에 가서 실제로 이제 기후 협약에 대해서 이제 이걸 잘 지킬 것을 그리고 너네들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를 갉아먹지 마라, 나의 미래를 해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타임즈의 이제 표지 인물로까지 선정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 그레타 툰베리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부인할 수 없는 건 이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되게 젊은 세대, 청소년이나 좀 대학교 초년생들의 이런 기후변화 대응 촉구하는 시위 같은 걸 되게 활발하게 하고 되게 그거와 관련된 운동을 되게 활발하게 만든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잠잠할 수 있는데 되게 세계적으로는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좀 젊은 세대들이 이 기후 변화 관련돼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웃긴 개인적으로 황당한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환경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저는 수질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한 거지. 사실 기후 변화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뭐 공부를 한 거지.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외국에서 나가서 이제 있다가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갔어요. 바누아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태평양 되게 작은 섬나라 중 하나예요. 그게 피지 옆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거기에도 이제 한국 교민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한국 교민분 중에 어떤 이제 여자분과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 아들이 되게 이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난 좋다. 그래서 이메일 보내시라고 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어드렸죠. 어쨌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가 같이 얘기한 교민분의 아들로부터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 관련돼서 이런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와주실 수 없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주실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환경을 전공했지 뭐 이렇게 기후 변화 전공한 게 아니니까 나는 사실 기후 변화 잘 모르고 수처리나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래서 물 깨끗하게 하는 일 있으면 날 부르는데 사실 그런 거 날 잘 모른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겠다. 그래, 네가 길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옛날에 이렇게 수처리가 되게 유명한 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유행이 또 바뀌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니면 이제 환경 전공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세대를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또 미국에서 대선에 또 일어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됐죠. 이제 이 사람이 되면서 이제 취임 첫날에 아예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다시 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런 정치권 이런 쪽에서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좀 뭐랄까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ESG 뭐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ESG가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거에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인 거, 얘네가 얼마나 돈을 잘 버냐, 얘가 뭐 수익이 얼마나 나냐, 뭐 이런 재무적인 것만 평가를 했으면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재무적인 평가들, 얘네들이 얼마나 환경에 기여하고 있냐,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하냐, 얼마나 지배 구조가 좋냐, 뭐 이런 것까지 평가한다는 게 이제 ESG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해지면서 이제 여러 이제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데서 평가를 할 때 이런 ESG를 적용하고 특히 기후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냐, 얼마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냐 이런 것들도 마치 함께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투자금을 넣거나 빼거나 아니면 뭐 수입을 아예 못 그냥 막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소외되고 이렇게 하면은 밀려나는 거니까 좀 더 이제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이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더 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게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 기사 보면은 뭐 최근에 나온 기사 중 하나인데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한전지분 790억을 완전히 다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왜 팔아먹었냐고 물어보니까 너네들 맨날 석탄 발전소 짓고 전혀 환경적인 기여가 없다. 오히려 이산화탄소 너무 뿜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을 판다. 너네들 걸 다 판다. 이렇게 투자금을 다 빼버리는 약간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또 탄소 중립 자체가 이제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수업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예, 일단 다들 수고하셨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수업 관련해서?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일단은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